OT 하기 전에 제가 답지를 일부러 안 드렸거든요. 답지는 좀 이따가 드릴 건데 여러분이 얼마나 잘 쓰셨는지 좀 궁금해갖고 자 한번 봅시다. 혹시라도 원래 잘 이런 거 공약 안 거는데 오늘 낸 문제를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는 사람한테는 제가 네, 좀 소정의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100%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다 맞은 사람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1번을 맞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우 뭐가 되게 빽빽하게 썼네. 근데 딱 배운 대로 잘 썼네요. 네. 배운 대로 잘 쓰셨어요. 그다음 제이. 이거 어디 뭐 국어 시간에 배우는 용어냐? 이거 어제도 이 용어가 나왔었는데 무슨 뭐 시대 얘기하는데 뭐 발화 시점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국어 수업에서 뭐 나오는 거냐? 네. 아 죄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죄다.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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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왜 캣으로 써놨어요? 왜 캣으로 써놨어요? 캣으로. 자, 준서도. 야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인데. 야 이거는 너무 잔인하지 않냐? 나는 어제 내 머리를 잘랐다를 아이콘 마이 헤드는 너무 잔인하지 않냐? 야 이거는 야 이거 너무 잔인한. 야 그러면은 어떻게? 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는? 어? 아하. 네네. 자 일단 지금 여기 검사를 다 했는데요. 1번과 6번을 맞춘 사람은 일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후진이. 오케이. 잘 갔어요. 오케이. 잘 갔어요. 이놈의 발판이 없어졌어. 그래도 현서가 나름 접근을 좀 다르게 쓰긴 했네. 어차피 틀렸지만. 자, 과연 이혜원 짬밥으로 맞췄을까? 짬밥발 좀 볼까? 일단 지금까지 6번 맞은 사람 없거든요. 틀렸네요 6번. 자, 봐봐. 전 6년 됐어요. 썩었다고요? 누가요? 너가요? 내가요? 아니 수학 문제 풀고 앉았네 이씨 안 집어넣어 이씨. 이건 붙여 쓴 거예요? 붙여 쓴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써놓고. 붙여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물어본 거야. 붙였던 건지 떨어졌던 건지. 저는 사실 몰라요. 그렇군요. 네. 붙였어도 될걸요?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좋아. 아니 이름에다가 왜 로이라고 써놓은 자스가. 나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누가 저기 뭐야 그 특강 신청하는데 그 특강 신청 이름에다가 내 이름을 써놓은 놈이 있더라고. 로이라고 이씨. 오케이 잘 봤습니다. 좀 의외네요. 어제도 똑같은 테스트를 봤거든요 알바에서. 근데 이제 6번 문제를 맞춘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오늘은 한 명도 없네요. 좀 충격적인데. 네, 일단 그거는 조금 있다가 공개를 좀 하도록 하고. 자, 그 정규반 OT를 좀 할 건데 지금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정규반에서 저랑 이제 수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준서 정도? 예전에 혜원이 중학교 때 뭐 요 정도 제외하고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규반 때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뭐 이제 크게 3가지를 말할 건데요. 다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 그래서 빠르게 그냥 넘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숙제 잘해오자 이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지각 결석하지 말자. 알겠죠? 오늘 지각한 게 있죠. 뭐 누군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제 5분인가 지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지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교재 스프링노트 잘 챙겨라. 이거 내가 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특히 이거 진짜 더럽게 안 가져와요. 그지 깽깽이 같은 것들아. 그 내가 B5 사이즈로 뽑아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 사이즈. 이거 그냥 다 붙이세요. 그리고 제발 한 군데 몰빵해서 좀 붙이지 마. 검사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넘겨서 다 떨어지고 한 페이지 넘겨갖고 붙이고 아주 그냥 중구난방이야. 잘 좀 붙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각종 요청할 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편하게 하시고. 여기서 좀 첨언을 하자면 제가 이제 고1, 고2는 조금 센스가 달라요.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뭐 숙제를 안 해왔다, 뭐 지각 결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했겠지만 2학년부터는 사실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이제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하면 돼요. 숙제 안 해왔어? 괜찮아. 대학 안 가면 되지 뭐. 그냥 이런 스탠스예요, 저는요. 알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챙겨야 할 짬이 됐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업 태도. 특히 졸릴 때요. 그냥 서서 들으세요. 저기 뒤에 공간이 있으니까. 저기 뒤에 나가고 하든지. 만약에 이제 내가 하다가 졸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쓱 일어나서 나가도 돼요. 알겠죠? 우리 자주 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자주 조는 분들, 예, 저기 뒤로 나가서 서서라도 들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다 뭐 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학생한테 너 왜 이것도 몰라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저는요. 혹시 저한테 그런 얘기 혜원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왜? 아니 못할 수도 있죠. 본인이 이제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죠. 완벽하면은 뭐하러 학원 다닙니까? 다닐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못하는 것 같다가 뭐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특히나 이번 겨울방학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더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윗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했지만 사실은요, 상호간의 예의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 계신 뭐 저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 AT들, 그리고 실장님들 다 이제 어쨌든간 여러분보다 윗사람이니까 윗사람에 대한 예의는 좀 잘 지켜줘야겠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이 얘기를 제가 왜 써놨냐면요, 제가 좀 놀랐던 사건이 있었어요. 4년 전쯤인데 그 대화고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남학생인데 굉장히 예의 바르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한테 막 거의 막 90도 막 이렇게 인사하고 막 단아까로 말하고 막 군대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우연히 저기 1강의실이랑 저기 A잡실 저 사이에 거기에서 이 친구가 그 실장님한테, 우리 데스크 실장님한테 좀 속된 말로 이렇게 개기는 그 현장이 포착됐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저한테는 전혀 안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여자분이셔서 그런 건지 뭔지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현장이 포착돼서 저는 몰랐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당일날 바로 잘랐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그런 거야. 혹시나 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는 좀 이제 예의 바르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또 남한테 가서는 또 안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0.1%의 확률이라고.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여기가 사실 중요하죠. 커리큘럼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3개로 나눠서 써놨습니다. 일단 커리큘럼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 교재 혹시 있으면 다 가져오라고 했죠. 독해 교재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수능 구문 빅데이터 교재 있죠. 그거를 좀 가져오신 분들은 다 꺼내주실래요 혹시? 가져오신 분들? 기존에 여러분이 이제 전에 정규반에서 이제 사용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진도를 얼마만큼 나갔는가 요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랬어. 이거 새 거예요? 아닌데? 새 건 아니네. 초반 부분이군요. 그 다음에 현정이 있네. 그래요? 그 다음에 선생님. 태연이 좀 초반부네. 그 다음에 태연이는 어디까지 있냐? 똑같아요? 캐시 쪽이고? 그래? 그 다음에 제인. 그래? 진도가 다 중문한 말이야. 그 다음에 예성이. 쪽이고 그 다음에 현소는 왜 뭐야 이게? 앞부분은 없고 왜 여기만 돼 있냐?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한 거야? 뭐야 이거 뭐 어딘 돼 있고 어딘 안 돼 있고 뭐야? 숙제였는데 네가 안 한 거야? 잘했다 다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전부 다 근데 내가 조사한 거랑은 조금 페이지가 다르네. 지금 얼추 보면은 한 60 몇 페이지 거기까지 진도 나간 거 같거든요. 지금 대충 봤을 때 맞나요? 아까 몇 페이지였더라? 60? 76쪽이요?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이 기존의 정규반이 다 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가장 진도를 많이 나간 반을 기준으로 했었어요. 제가 일단은.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일단 113쪽인가 그랬거든요. 일단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한 70 몇 쪽까지 와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뽑은 게 여기 미리 준비를 한 게 있는데 혹시나 이제 교재 없는 분 있을까봐 그래서 일단 요 교재 기준으로는 제가 110 몇 쪽인가부터 뽑아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좀 다시 만들어야겠네. 그럼 잠시만요. 잠깐만 교재 줄래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70 몇 쪽이라면은 지금 절반도 지금 교재가 안 나간 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러면은 교재를 사셔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개별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겠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다가 제가 좀 쓸게요. 이게 개별마다 너무 다르니까 잠깐만요. 그래머 진도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몇 페이지까지 했는가 그거를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만약에 이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는 거예요? 저기 오늘만 없는 거예요? 교재 있고 준서는 뭐라고? 버렸다고요? 그래? 근데 윤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얘네랑 진도가 같지 않을까? 맞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한 분씩 좀 말을 해줄래요? 표정이가 75까지? 이걸 한번 좀 맞춰야 돼갖고 그 다음에 형문이가? 형문이도 똑같이 그 다음에 범준이는? 혹시 어디까지 했는지는 알아? 잘 몰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는? 제이도 75? 그러면 잠깐만 75까지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번 손 들어보자. 한 방에 쓰게. 아까처럼 표정이 됐고 형문이 제이까지는 확인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민이 그 다음에 아까 혜원이 그 다음에 저기 유나 그 다음에 또 누구지? 예성이 그 다음에 또 우진이 까지인가요? 끝인가? 준현이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은이가 아까 어디까지 였더라? 33쪽. 그 다음에 한서가 아까 뭐 140 몇 쪽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140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이거? 그 다음에 준서가 잘 모른다고 했나?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차피 수빈이는 해당 사항 없을 거고 송은이는 똑같을 거 아니야 채은이랑 아닌가? 아예 없나? 그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준은 간단하네요. 기준을 76쪽부터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 75쪽까지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을 좀 다시 바꿔서 지금 교재가 잠깐만요. 요 책으로 없는 분 혹시 있나요? 책으로 없는 프린트 말고 책으로 없는 분 현서. 그 다음에 범준이 잠깐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일단 그러면 없는 걸로 제가 간주할게요. 그럼 범준이 없고 그 다음에 어디냐 현서. 현서 이름 어디 있어? 있다. 현서. 그 다음에 또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 준서? 준서까지 됐나요? 가치가 답지는 제가 뽑아주면 되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분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야겠네. 잠깐만 수빈이도 없을 거고 소은이도 없을 거고.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분들은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그대로 책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범준이랑 그 다음에 소은이, 현서, 준서, 수빈이까지는 교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교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어차피 오늘은 책 진도를 나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숙제 정도만 내줄 거라 그리고 숙제를 미리 말하면 일주일 단위로 나가거든요. 우리가 화목반이잖아. 그럼 화요일날 내주는 숙제는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목요일날 내주는 숙제는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그 전에 좀 구매를 하셔갖고 좀 이제 숙제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독해 교재는 좀 나온 거. 감사하고. 자 여기. 자 여기. 그러면은 교재를 제가 다시 좀 준비를 준비를 할 게 없겠구나. 다 어차피 구매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독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이어서 커리큘럼 좀 말씀드릴게요. 독해부터. 독해는 그냥 심플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받아보신 교재, 독후감 4.0 브랜치 교재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앞뒤 페이지가 있는데 앞 페이지는 쉽게 말하면요. 수능 및 모의고사를 좀 대비하기 위한 용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풀이와 글 구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페이지에는 어휘랑 구문 독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수업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 제가 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워크북을 좀 추가로 준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법인데, 사실 이제 어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내신 때 대부분 이제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걸 중점으로 했지, 어법 개념을 사실 제대로 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도 막 쓰잘데기 없는 건 다 뺄 겁니다. 우리 막 중학교 때 막 배우는 거 있잖아. 무슨 뭐 투부정사의 원용법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핵심 개념의 기준은 뭐냐면요.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독해할 때 써먹을 수 있어. 어법 문제 풀 때 써먹을 수 있어. 영작할 때 써먹을 수 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법을 배우는 거의 목적은요, 이제 어법 문제만 잘 풀자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해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함도 있고요, 영작을 잘하기 위함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이 어법이 독해 쪽에서 중요한 건가, 아니면 어법에서 중요한 건가, 영작에서 중요한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약점 클리닉인데, 이 부분을 이제 1월 15일 다다음 주입니다. 그때부터 좀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번에 혹시 특강 신청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예성이랑 준서랑 지민이, 우진이랑 좀 많네요. 형무니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별마다 좀 다르게 진행을 할 생각인데요. 이번 방학 기간 동안 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1월 6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저랑 이제 팀장들이 이제 모여서 이 클리닉에 대한 이제 좀 논의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짜놓은 가는 있는데 이거를 좀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번 주 토요일 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닉 종류를 일단 먼저 우리가 설정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휘 클리닉, 뭐 독해 클리닉, 뭐 영작 클리닉, 뭐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 지난번에 여름방학 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난번에 해보신 분 있죠? 어휘 클리닉, 뭐 독해 클리닉 이런 거. 참고로 말하면 거기 있는 교재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스케줄표랑.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 클리닉을 좀 이제 설정을 해서 해볼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별마다 다르게 할 거고 이제 일단 1월 한 6일 토요일이나 아니면 좀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때쯤에 우선 개별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얘는 어떤 클리닉을 하는 게 낫겠다 이거를 제가 일단 임의로 먼저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다음 주에 알려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민이는 뭐 영자 클리닉을 해라, 뭐 제이는 어휘 클리닉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 표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각자 본인의 클리닉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딴 과목은 성적이 잘 나왔는데 영어가 잘 안 나왔어. 영어를 좀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클리닉을 2개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말리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나한테 어휘 클리닉을 줬는데 나는 이번에 영작을 좀 해보고 싶어. 그래서 영작 클리닉을 하겠다.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가?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저랑 간단하게 상의를 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 그 여름 방학 때 그 여러분 혹시 영작 클리닉 한 분 계신가요? 요 중에서 혹시? 그래요? 그때 영작 클리닉 할 때 혹시 교재 뭘로 했었어요? 학원에서 만들어준 걸로 했었나요? 화이트 라벨로 했었어요? 오케이. 그 하늘색 책 말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그걸 참고해갖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간 이제 클리닉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뭐 다른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인데 혹시 커리큘럼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또 뻔한 얘기 할게요. 맨날 하는 뻔한 얘기.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1학기 때인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혹시 기억하실래나? 기본 스펙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요거 혹시 기억하나? 예를 들어서 본인의 기본 스펙이 50에서 70이야. 그러면은 내가 내신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요 이상으로는 못 갑니다. 이게 기본 스펙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2020년이니까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그때 당시 이제 등패고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5명이 있었거든요. 둘은 좀 잘하는 친구고 셋은 잘 못하는 친구였어요. 이 셋이 평균 한 40점 정도 나오던 친구들이었고요. 이 두 친구 한 놈은 이제 1등급, 참고로 이 친구는 고대 간 친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친구가 한 대충 2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한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학년 1학기 끝나고 2학년 2학기 전에 여름방학 있잖아요. 요 시즌에 요 친구가 정시를 대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시반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에 대한 지원을 1절 안 받았습니다. 1절. 자료 아무것도 안 받고요. 얘도 그 교과서나 뭐 외부지문 이런 거 1도 안 봤어요. 진짜 모의고사랑 수능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2학기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 친구들 3명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여름방학 때부터 해갖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들 셋 합쳐서 평균이 70 초중반 나왔습니다. 이 친구 84점 나왔어요. 공부 1도 안 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내신 때 100날 열심히 해봤자 기본 스펙이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 여기서 이제 뭐 대부분 느끼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주역부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주역부 내신 대비를 하면서 느꼈던 거, 느꼈다기보다는 원칙을 하나 정하자. 제 나름대로 원칙을 정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한 명 한 명이 소홀감을 느끼게는 하지 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친구들이 많다 보면은 이제 나의 어떤 집중도나 시선이 좀 분산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쟤는 잘 챙겨주는데 나는 잘 안 챙겨줘. 혹시 이런 소외감 같은 거를 느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그거를 느끼게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일단 저의 1원칙이었습니다. 뭐 그게 잘 지켜졌는지는 솔직히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방금 전에 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께서 지금 방금 말했다시피 내신 때만 열심히 해서는 결국에는 성과가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결국에는 기본 스펙을 올려야 된다.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본 스펙을 올리려면요. 결국에는 평상시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에 일부러 주역고반으로 이제 편성을 한 이유도요. 이게 평상시 학습이 이제 중요하다고 정작 제가 강조를 해놓고 이제 또 막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되면은 좀 집중도 있는 학습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제 이번에는 좀 이렇게 주역고 반으로 이제 편성을 한 뭐 그런 의도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간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결국에 우리가 요거를 올려야 되는데, 요 기본 스펙을 올려야 되는데, 이걸 올리려면요, 결국에는 비내신 기간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비내신 기간. 저는 똑같이 내신 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받은 점수와 등급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분이 그 시험 당일날에 컨디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기본 스펙이 예를 들어서 뭐 80에서 100인데 이 고점이 안 뜨고 이제 저점이 떴을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의심되는 사항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기본 스펙이 낮아져요. 요 차이야, 요 차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채우려면 뭐라고요? 비내신 기간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비내신 기간이 사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이제 학원 다니면서 내신 대비를 해봐서 알겠지만 비내신 기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렇죠? 비내신 기간이라고 해봤자 사실상 방학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여름 방학은 한 달도 채 안 되고. 그러면 비내신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이 지금이죠, 지금. 그렇죠? 약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 겨울방학이 여러분의 수시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만약에 지난 1학년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시험을 좀 잘 못 봤어. 만족스럽지가 않아.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이 자기 성적에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자기 성적에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5, 1등급이 아닌 이상.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진짜 다음에는 열심히 해야지. 특히 이제 최모 씨가 이 얘기를 저한테 한 10몇 번 했거든요. 쌤, 저 진짜 다음번에는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러면서 최모 씨. 이름은 말 안 했습니다. 아무튼가. 근데 그분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부터. 아까 말했잖아. 내신 때 열심히 해봤잖아. 어차피 그 한계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2학년 때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시험 범위가 더 많아지고 공부할 과목 수도 늘어나고,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니네가 1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이 공부하면 당연히 성적이 떨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과목 수가 늘어나고 공부 범위가 늘어나는데, 공부 양이 늘어나는데 1학년 때랑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2 때 엄마랑 싸우는 애들이 제일 많거든요. 보통?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바는 그래요. 고2 때 많이 싸워요. 고2 때 엄마랑. 왜 많이 싸운 줄 알아? 나는 1학년 때처럼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근데 성적이 안 나와. 근데 엄마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해? 너 왜 성적이 이러냐? 너 왜 1학년 때는 그래도 잘했었는데 너 왜 성적이 이러냐? 왜 2학년 되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하냐? 이러는 거야. 아니거든. 내 입장에서는 1학년 때처럼 했거든. 열심히 했거든. 여기서 맹점이 뭔지 알아요? 1학년 때랑 똑같이 하니까 떨어진 거예요. 됐어요? 그거야, 그거. 그럼 결국에 우리가 2학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제 키워드가 뭘까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그러니까 이 효율성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 학습 양은 늘어난다. 근데 각 과목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성적은 잘 받아야 돼. 말이 돼 이게? 양이 늘어나.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근데 성적을 올려야 된다. 됐냐? 그럼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거를 충족시키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똑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를. 즉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딱 이제 고르고 어떤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학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영어 공부에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볼게요. 내가 만약에 문법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 자, 문법 공부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여기서부터 막혀요. 문법책 하나 사갖고 열심히 암기를 해야겠다, 뭐 개념 암기를 해야겠다 이런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개념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문법을 배우는데 문법책에 이중소유격이 나왔어. 이중소유격에 대한 설명이 이만큼 있거든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문법이 중요도가 별 1개부터 별 5개까지라고 하면요, 이 문법은 중요도가 별 몇 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알아? 이중소유격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그걸 내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닥치고 다 외워야 돼. 근데 이중소유격이 범위가 겁나 많거든요. 또.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막 달달달달달 외웠어. 그래서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옵니다. 이건 별 반 개밖에 안 돼요. 별 반 개. 이거는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만큼이거든? 근데 중요도는 겁나 떨어집니다.
근데 그 중요도라는 건 결국에는 기출 빈도일 거 아니야. 학교 시험에서 얼마나 많이 나온다. 이게 중요도잖아. 근데 얘는요 학교 시험에서요 그냥 거의 안 나와요. 제가 최근 4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이중설계. 아예 한 번도 못 봤어. 다른 학교에서도.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달달달 외우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많다고요. 이런 걸 버려야 된다고. 이런 걸 버리라고. 제가 말하는 거. 됐어? 효율성 있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방금 말했다시피 나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몰라요. 곡성이 나온 것 마냥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내가. 그러면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는 역할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독해를 하든 문법을 하든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은 중요해,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필요 없어, 그냥 버려. 이 판단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은 그거에 맞춰서 학습만 하시면 됩니다. 똑똑하게 해야 돼요, 이제 공부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흔히 저 진짜 열심히 해야겠어요. 이 열심히의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보통은 열심히라는 거의 기준을 우리가 시간 투자에다가 많이 생각을 많이 하죠.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요, 저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열심히는요, 시간 투자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쓸데없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말라는 게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내가 수학을 잘 못해. 수학이 예를 들어서 한 6등급이야. 만약에. 내가 수학 성적을 올려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수학을 16시간을 공부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16시간 동안 내가 뭐 하냐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해. 수학 실력이 늘겠냐? 말이 안 되잖아. 이 시간 투자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제대로 했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미적분 같은 걸 한다고 쳐볼게. 미적을 하는데 근데 미적에 대한 원리는 몰라. 그냥 인테그랄 기호만 알아. 인테그랄이 뭔지도 몰라. 그냥 미적에 대한 기본도 없어.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그 기반이 되는 개념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그냥 푸는 거야. 또는 내가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필기를 해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필기만 하는 거야. 이게 대충 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요, 얼마나 집중도 있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과라는 거는요, 우리가 시간에다가 집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 결과라는 거는요, 시간만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기껏 투자했는데 얘가 없어요. 그럼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도 있게 얼마나 시간 투자를 잘 하느냐가 결국에는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하루에 단 1시간만 공부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집중도 있게, 얼마나 탐구성 있게 학습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보다 질이라는 거예요. 양보다 질이라고. 알겠죠? 뭘 공부해야 할 건지는 제가 선택해서 드리겠다고요. 그거는 내가 제시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부분만 집중도 있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를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을 좀 여러분께 내뿜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후곡 지역에서 이거 제가 그때 내신 대비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 혹시 기억나요? 여기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제가 그 활동하는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나한테 뭐 영어 교습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알려달라고 하신 그런 강사분이 있어요. 요 근처에서. 참고로 한 3주 전인가 연락 왔었는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아무튼간. 근데 이제 그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반대로 제가 여기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 몇몇 분을 만나뵀을 때 이 사람한테 진짜 뭐 배우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분은 일단 없었어요. 일단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법을 제대로 제시해주는 분은 있고요. 동기부여를 정말 잘해주는 분도 있고요. 입시를 잘 아는 분도 있고요. 내신 대비를 정말 잘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 네 개를 동시에 하는 사람은 일단 전 못 봤습니다. 일단 저는 못 봤어요. 물론 이제 제가 만나지 못한 분들 중에서 이게 가능하신 분, 당연히 뛰어나신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일단 제가 만난 영어 강사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께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부릴 수 있는 게 요 사항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뭐 이제 국어나 수학이나 다른 과목들 제 전문 분야는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이 알아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알아봐주면 조금 더 빠르게 알아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수학을 잘 못해. 어떻게 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제 그걸 나한테 물어본다고 해봐.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나도. 내가 수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내가 더 잘 알겠죠, 여러분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분을 통해서 지금 이 학생이 이런 상황인데 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물어봐 줄 수 있잖아, 내가. 그렇잖아. 또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또 다른 거, 뭐 만약에 뭐 국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이제 제가 주변에서 이제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 나름대로. 그럼 이제 그런 거 조사해서 알아봐다 주고. 됐어요? 그러니까 저를 어쨌든간 좀 잘 활용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성과가 안 좋았다가 좋아진 케이스들의 학생들이 매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노린 게 아닌데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3년인가? 3년인가? 4년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4년인 것 같은데 3년인가 4년 연속 일단 우리 학원에서 서울대랑 약대랑 의대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연속으로. 매년마다 나오고 있어요. 내후년에도 나왔습니다. 아무튼간 내후년이 아니죠. 내년이죠. 내년 말이겠죠. 어쨌든간 근데 이제 지금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선배들한테 내가 물어봐 줄 수 있잖아. 야, 너는 어떻게 공부했었냐? 뭐 이런 거. 야, 너는 어떻게 준비했냐? 너 수학할 때 어떻게 했어? 너 국어할 때 어떻게 했어? 나한테 좀 상세하게 써서 보내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내가 너네한테 이제 뿌려줄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렇게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으니까 잘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저를 좀 많이 귀찮게 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지금 렉스캉에 6년 계시면서 딱 떠오르는 학생 이제 누구 있냐? 만약에 지금 딱 떠오르는 학생이 누구 있냐 하면은 머릿속에 한 4-5명 정도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4-5명의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부 다 잘 못했었는데 전부 다 잘 돼서 대학을 잘 간. 다 요 케이스만 지금 제가 다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또 뭐였냐면요. 저를 굉장히 귀찮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요. 좀 귀찮아요. 계속 와서 뭘 들고 와고 뭐 질문하고 뭐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인간이니까 좀 귀찮긴 하죠. 근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귀찮음과 기특함의 공존?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내가 알아봐 줄 수 있는 성까지 제가 좀 알아봐 주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분 성과가 좋게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언제나 노력을 할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OT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정규반 OT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질문사항 없으시죠? 넘어가도 되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오늘은 어법 수업이니까 어법 수업에 대한 걸 할 건데 뭐 OT라고 썼는데 사실 OT는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보신 데일리 테스트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지는 조금 이따 드릴게요. 아까 여러분 보셨던 그 데일리 테스트를 다 꺼내주세요. 우선 저는 이제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법을 저한테 제대로 배운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제가 내신 대비 때 이제 고등 기출어법, 풀이법 뭐 이런 거 나눠드리고 다 어법 풀이법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했지. 그러니까 어법이라는 거에 대한 좀 진정한 것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쳐드린 적이 없어서 그거를 좀 첫 시간에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소위 말하는 그 성문 영어식 그 문법 있잖아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좀 약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이 궁금증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나름 탐구성이 있는 인간이었어갖고 왜를 항상 던졌었어요. 저는요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요. 혹시 이제 내가 퀴즈 하나 내볼게 한번 맞춰봐요. 여러분 혹시 이 두 문장의 차이를 알아요? 두 문장의 차이 알아 혹시? 뭔지 아세요?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 두 문장의 차이가 뭘까? 뭐라고요? 가는 목적 위에 거는 뭔데요? 맞아요. 가는 목적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데? 어.
맞아요. 맞아. 유나 어떻게 알았어? 예. 여기까지 알고 있는 분들도 사실 흔치 않은데. 좋아요. 위에 거는 공부하러 학교 간다, 아래 거는 다른 목적으로 간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질문할게요. 왜요? 왜 그런 의미예요? 지금 차이가 더가 있냐 없냐죠. 그렇죠? 근데 얘는 공부하러 가는 거고 얘는 그냥 학교라는 건물에 가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근데 왜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또 퀴즈를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 캔의 과거형이 뭐예요? 쿠드요. 오케이, 좋아요. will의 과거형은 뭐예요? would요. 좋아요.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must는 과거형이 뭐예요? 어제 내가 이걸 질문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had to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had to는 have to의 과거죠. must의 과거가 아니죠. must의 과거형이 뭘까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지민아 뭘 것 같아요? 세은아 뭘 것 같아요? must의 과거. 효정아 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왜 must는 과거형이 없을까요? 아니 뭘 모르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요. 왜 must는 과거형이 없을까? 뭐라고요? 만들기가 애매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애매하지 않아요. 왜 얘는 과거형이 없을까? 자, 그러니까 제가 이 고등학생 시절에 이제 로이 쌤이 궁금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내가 궁금했던 거. 아까 이제 유나가 잘 맞춘 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왜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런 거. 아니 얘네들은 과거형인데 얘는 과거형이 없대. 내가 또 궁금했던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이제 데일리 테스트에 가정법 관련된 걸 넣었잖아. 우리가 흔히 가정법 과거라고 하면요, 이제 if 가정법 기준으로 하면 if 주어의 과거형 동사 나오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 원형 쓴다. 마치 수학 공식 마냥 외웠잖아 우리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래나? 이 가정법 과거가 중3 2학기 때 나오거든요. 그래머 인사이드 같은 그런 교재를 써보면 후반부에 있어요. 보통 10단원, 11단원 이쯤에 있거든요, 가정법이. 근데 이 가정법 과거 얘기 나올 때 문법 책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그 멘트가 뭔지 알아요? 현재 사실의 반대다. 이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아니 가정법 과거잖아. 근데 왜 현재 사실의 반대? 왜? 아니 과거잖아. 과거라며. 근데 왜 현재 사실에 반대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그냥 수학 공식 마냥 그냥 암기하고 이랬던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이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고요. 그럼 더 근본적으로 가볼게요. 선생님, 그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이 모든 사항들은요, 어법 문제 푸는 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어법 문제 풀 때는 방금 얘기했던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설명을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어법을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요, 문법 문제 풀자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독해를 잘하기 위함도 있고요, 영작을 잘하기 위함도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든지 간에 학습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습이라는 거는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암기를 하고요, 반복을 해서 체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학습 과정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냐 국어냐 수학이냐 이런 거를 넘어서서요, 우리가 뭘 배우든 간에, 아니 하다못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다 하더라도 저는 이 과정대로 간다고 생각해요. 재작년에 우리 그 아들내미가 학교에서 그 타자 연습을 이제 하라고 했대요. 집에서 타자 연습 시키라고 이렇게 보낸 거야. 또 타자 하면 저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 컴퓨터에 앉혀갖고 이제 타자를 시키는데 내가 이제 개념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쉬프트를 누르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온다, 뭐 컨트롤을 누르면 뭐가 된다, 이런 거. 이건 뭡니까? 이해의 영역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타자 마스터가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뭘 해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Shift를 누르면 어떤 키가 눌리고 이걸 누르면 뭐가 되는구나. 이걸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걸 외웠어. 자, 그럼 외우면 끝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해야 돼요. 반복. 계속 타자 연습을 해봐야 돼. 지갑 쳐봐야 될 거 아닙니까? 쳐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잠깐 여담. 한 달 전쯤이었는데 우리 내신 대비 막바지 할 때 제가 그 파이널 테스트 한창 만들 때였어요. 그 파이널 테스트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일주일 동안 막 밤새고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잤어. 한 2시간 정도 잔 날이 있었어. 근데 이제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와이프가 이렇게 아침에 깨웠는데 내가 잠꼬대를 했대요. 나는 뭐라고 잠꼬대했는지 모르는데 이제 와이프 말로는 일어나 빨리 출근해야지 막 이러는 거야. 와이프가 등짝 때리면서. 근데 내가 잠결에 뭐 이런 식으로 말했나 봐. 잘은 모르는데 아유 어디서 관계대명사 문제 내야 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대 내가. 거기 뒤에는 그거는 거기 관계부서 관계대명사 비교하는 문제 이거 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래갖고 와이프가 뭔 소리 하는 거야? 팍 쳐갖고 일어나 빨리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저는 꿈속에서도 문제를 만들고 있었어요. 너무 끔찍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너무 뼛속까지 체화가 돼 있으니까. 왜냐면 생각을 해봐. 내가 관계대명사 수업을 몇 년을 했겠어요. 그렇잖아. 너무 뼛속까지 체화가 돼 있으니까 자면서도 이제 잠결에 그 렘수면 인 듯 아닌 듯 그 상태. 그 상태에서도 그냥 이제 나온 겁니다. 왜? 저는 너무나도 많은 반복을 했거든요. 10수년간의 반복.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 간에 학습 과정은 저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요 단계까지 가려면요. 가장 처음 단계, 이해 단계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내가 똑같은 설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관계대명사 설명을 하더라도 이렇게 들을 때랑 저렇게 들을 때랑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내가 이해가 잘 돼. 그러면은 암기도 잘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방적으로 막 설명을 했어.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막 go to school이랑 go to the school 막 이렇게 썼어. go to school은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거고 go to the school은 이제 뭐 딴 목적으로 가는 거고 급식 먹으러 가는 거야. 외워질까? 나는 잘 안 외워진다고 생각해. 왜냐면 왜를 모르니까 왜 그런 건데. 근데 이해가 되면은요. 일단 저는 암기는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암기가 유지되려면 이제 반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유지되려면 반복해서 체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목적은 뭐냐면요. 저는 일단은 여태까지 여러분이 이해했던 거랑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그 내용 외에 샘플을 제가 써놨거든요. 여기 OT에다가. 그래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기 전에 우리 저기 그 아까 제가 그 졸린 분들은 뒤에 나가서 이제 들으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뒤에 나갈랑말랑 하는 분들이 이제 몇 분 보이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왔냐 니네 다? 아파. 감기 걸리냐? 그러면 저기 뒷자리 가서 앉으면 안 돼. 모든 주말에 약속 잡혀버려. 왜? 아무것도 안 적었어. 딱 하나 있다. 나 내가 챙겼다고. 나는 약속을 잡아야는 이거 언제 그냐? 그래서 진짜 관계죠. 돈이 없어서 노구나. 내가 진짜 나네 생각만 보느라 내 친구 생각 안 보가지고 걔한테 이거 부가쳐 먹었어. 나 너한테 주고 내가 5,000원 안 버려. 미치. 그 직감에서 막 쓰레기 캡사였어. 아직 안 뜯을 거야.
일사다. 아, 이 스토리가 세계시대에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어. 나 스토리 하나도 안. 나 지금 색작품 이런 것도 못 고르고 와. 아무것도 안 해. 그거를 지금 나도 추가를 해가지고 고민 중이야. 아니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못 고르고 있어 계속. 원래 쓰던 것도 있어. 원래 쓰는 거 아니 내가 원래 쓰는 게 실천으로 어려운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고 나왔어. 그리고 이거 정인해주고 있는데 내기가 하긴 다 좋대. 그래서 그냥 올려가지고 다 했어. 그냥 이런가? 어디에는 있던데 여기는 진짜 쓰고 있어. 30분까지는 되는지. 우리는 심장이 뛰는 게 그런 거 해서 안 되겠다. 이거 쌤! 오티 나봐 오티. 아, 그거 봐야지. 실제 한 것도 보면서 오지 한 거야. 바로 그 사람인데 생각했어. 아, 이렇게 해야지. 아, 이거. 회원이 왜 이렇게 많아? 회원 있었냐? 다른 거 있지 아니야 않아? 그냥 노래방에서 맞는 거 없어. 만나고 했는데. 못 풀어냈어. 내가 지금 현역으로 가는데 윗분들이 재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랑 동기를 들어가는 거지. 하지 않아? 이거 오티가 안 돼. 가고 싶어. 나 4시 때 4시 끝. 자, 됐죠? 바로 가봅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법 학습의 목적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문법이 아니라 어법인데 이제 둘의 차이가 뭐냐면 정말 쉽게 표현할게요. 얘는요 그냥 암기해야 되는 사항들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중딩 때 왜 그런 거 배우잖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 이런 거 배우죠. 그건 이제 문법적인 개념 사항들. 어법이라는 거는요 그 문법 사항에다가 이제 구문과 해석과 이런 거를 결합해서 출제한 문제가 이제 어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용도로서도 배우는 게 맞지만 해석이나 영작을 정말 올바르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언어의 차이라고 써놨죠. 한번 볼게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 서구식 언어와 동양식 언어의 차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그 동양권,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이쪽이죠. 이 동양권은요 시간과 장소 중에 뭘 더 중시하는 문화일까요? 뭘 것 같아? 장소? 딴 분들 혹시 생각이 다르다. 나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없어요? 자, 이걸 잠깐 설명하기 전에 잘 봐봐. 얘들아, 이제 그 문화라는 게 각 이제 지역마다 있는데 이 문화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어떤 그 결정체가 있어요. 문화의 결정체. 이게 뭐냐? 언어야, 언어.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각국의 언어에는요, 당연히 그 문화를 이제 문화가 녹아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에는.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원래는 제대로 공부하려면요, 그 해당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만 제대로 학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문화 차이가 있겠지만 서양과 동양의 가장 기본적인 시간과 장소를 나눠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장소라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 제가 답을 발표할게요. 정답은 시간입니다. 시간이야, 시간. 자, 이유가 있겠죠. 왜 시간을 중요시 여길까요? 동양권은요. 왜냐면요, 동양권은 농업 문명이거든요. 됐어? 자, 농업 문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막 쌀농사하고 막 언제 모내기를 해야 되는가,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하고, 언제가 중요하거든요. 언제.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그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그 세종 이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알맞는 그 시계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데 이 백성들이 애로사항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이제 발명한 것들이 뭡니까? 세종 때 해시계라든가 물시계라든가 농사직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됐어요? 기본적으로 농업 문명에서 중요한 거는요, 장소가 아니고요, 시간이에요. 시간. 둘 중 하나를 비교했을 때. 자, 그럼 당연히 반대로 서양은 어떨까요? 답이 나오겠죠? 당연히 장소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구권은요, 상업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문자 A 있죠? 대문자 A. 이게 어디에서 파생된 건 줄 알아요? 대문자 A가? 이게 뭐냐면요, 요 그림에서 파생된 거예요. 요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A가 되죠. 그렇죠? 요 그림이 뭔 줄 알아요? 소머리예요, 소머리. 됐어? 여기에서 파생된 게 대문자 A예요. 그러니까 이 소머리 그림에서 파생된 건데, 이 언어라는 게 어떻게, 특히 영어라는 언어가 어떻게 발달을 하게 된 거냐면요, 이게 거래에서 출발한 거예요. 거래. 예전에는 문자가 없었잖아요. 글이 없었잖아. 예전에 막 선사시대 때 생각해봐. 글이 없잖아. 근데 내 옆집에 있는 어떤 놈이 나한테 소를 빌려갔어. 그럼 소를 빌려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증거물을 안 남겨놓으면은 얘가, 야, 내가 빌려간 소 내놔. 내가 언제 빌려갔는데 발뺌하면 어쩔 거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로서 뭔가 표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나온 게 상형 문자가 되는 거야. 상형 문자. 됐어요? 벽화 막 이런 거 있잖아. 벽에다 그림 그리고 이런 거. 됐어? 거기에서부터, 즉 거래에서부터 언어가 발달을 한 겁니다. 언어라는 거는요. 이게 막 성경에서 언어가 발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아닌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아요. 결국에는요, 돈과 관련해서 이 거래에서부터 언어가 발달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것처럼 이 서구권의 언어 같은 경우는요, 여기 써놨다시피 거래를 기반으로 발달을 했거든요. 근데 거래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장소가 중요하죠. 여러분, 똑같은 아이스크림인데 여기 앞에 편의점에서 파는 거랑 저기 앞에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파는 거, 저기 롯데월드에서 파는 거, 가격이 다 다릅니다. 왜? 장소가 다르니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장사, 거래 이런 거는요, 어디에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보다 어디에서 거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어떤 차이를 보여드렸냐면, 동양권에서는 시간이, 서구권에서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문화적 차이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적 차이가 어떻게 언어에 반영이 되는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두 문장을 볼게요. 자, 우리말 먼저 읽어볼게요. 나는 어제 서점에 갔어. 물론 우리말은 어순을 바꿔도 전달은 됩니다. 근데 어순을 한번 바꿔볼게요. 나는 서점에 어제 갔어. 나는 어제 서점에 갔어. 뭐가 좀 더 자연스럽게 들려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나는 서점에 어제 갔었어. 나 어제 서점 갔었어.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두 번째 거. 그렇죠? 그 이유는 몰라요. 우리도 몰라.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자, 근데 영어는 어떻습니까? I went to a library yesterday. 이렇게 합니다. 자, 한글은 어때요?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동양권 언어죠. 그래서 시간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됐냐? 서구권은 장소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장소가 먼저 나옵니다.
됐냐? 이 문화가 언어에 반영된 거야. 됐냐? 이거를 보통 성문 영어 문법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영어에서 부사의 순서를 쓸 때 장소, 방법, 시간 순으로 쓴다. 그래서 일명 장방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문법책 보면은요. 그럼 왜 이 순서로 쓰는데? 왜 이 순서로 쓰냐고. 문화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요 거꾸로 가요. 시방장이에요. 욕한 거 아니에요. 시방장이에요. 시간, 방법, 장소 순으로 가요. 우리나라만. 왜?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됐냐? 그러니까 뭐를 더 중요시 여기는 문화냐에 따라서 이게 언어에 반영이 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과 장소 중 뭘 더 중시하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언어에서 차이가 드러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원래 이해를 하려면요. 왜를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우리가 이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라는 언어를.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이 아니라 어법이라는 녀석을 한번 알려줄게요. 자, 시제부터 갑니다. 1번 문제를 맞춘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 아까 현재 시제가 뭐라고? 발화 시점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현재 시제의 특성을 알려줄게요. 현재 시제는요, 뚜렷합니다. 명백하고요. 단호합니다. 평상시입니다. 이게 현재 시제의 키워드예요. 됐어? 그러니까 현재 시제는요, 여러분 가변성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됐어? 이 현재 시제를 간혹 가다가 현재 시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이요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됐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아주 쉽게. She's pretty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그녀가 예쁘다잖아. 그럼 이 그녀가 예쁘다라는 말이 언제 예쁜 거냐면요. 평소에 예쁘다. 됐어? 어제도 예뻤고 오늘도 예쁘고 내일도 예쁠 거야. 이게 she's pretty야. 됐어? 변화가 없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거. 근데 이거를요. 내가 진행형으로 써볼게. She's being pretty.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녀가 예쁜 중이다 뭐 이러고 앉았어요. 예쁜 중이다가 뭐야? 말이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행 시제는요. 일시적이거든요. 일시적이에요. 진행 시제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약간 이런 거야. 평소에는 얘가 별로 안 예쁜데 내가 좀 이 친구랑 막 술 먹다 보니까 내가 술이 좀 취했어. 지금 보니까 좀 예뻐 보이네? 이게 she's being pretty야. 됐어? 일시적으로. 이해됐냐? 그러니까 현재 시제의 키워드는요. 명백하고 뚜렷하고 평상시입니다. 이게 현재 시제예요. 됐어? 예를 들어 볼게요. The conflict of arena is by its very nature difficult, unpredictable, and uncontrollabl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현재 시제 나와 있죠. is라고. 그러면은 경쟁적인 경기장은요. 원래라는 말로 강조해 준 겁니다. 원래 힘들고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요. 경쟁이 벌어지는 경기장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겁니다. 현재 시제를 씀으로써요. 됐어? 현재 시제가 나왔다는 건 뭡니까? 이 경쟁이 벌어지는 경기장이라는 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됐냐? 즉 가변성이 없는 거. 경기장이란 이러하다라는 뚜렷함. 어제, 오늘, 내일 모두 그러할 것이다 라는 변하지 않는 상태. 이거를 전달하는 게 뭐다? 현재 시제입니다. 이거를 독해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독해를 읽는데 글을 읽는데 첫 문장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생각하다, 믿는다 이런 표현들 있죠. 이거 제외하고 이런 표현들 제외하고 대부분 첫 문장에서 어떤 현재 시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 문장이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그 주어에 대한 정의나 개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시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얘는 이런 거야, 쟤는 저래 단호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명백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에 다른 부사어구, 어떤 추측성을 나타내는 부사어구들 있죠. 뭐 maybe나 probably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빼고요. 또는 조동사 빼고요. 또는 아까 말했던 생각하다류 빼고 이런 애들 다 제외하고 현재 시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신 대비 때 이런 거 막 이렇게 독해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자, 미리 말하면 첫 문장이 주제다. 내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 그러면 나는 주제인 걸 어떻게 알았는데 글을 미리 읽었으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첫 문장이 그런 경우엔 대부분 현재 시제로 나와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됐어?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반대로 과거 시제는 뭘까? 과거 시제는요, 아까 니네가 쓴 대로 말하자면 뭐 과거에 뭐 발화시가 어쩌고 막 이런 거 써놨잖아요, 그쵸? 뭐 다 맞는 말입니다. 과거는 옛날에 일어난 일이잖아. 옛날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멀어요. 나랑 멀어. 내 눈에 안 보입니다. 자, 6.25 전쟁이 발생했대요. 1950년에.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희미합니다. 애매하고요. 모호합니다. 됐어? 이게 과거 시제의 특성입니다. 됐니? 예를 들어서 보자면 A family was amazed by the isolation they experienced when they moved into their San Francisco neighborhood.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 experienced, was, moved 다 과거형으로 나와 있거든. 이게 다 뭐냐? 다 옛날에 이랬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 몰라요. 몰라. 됐어? 그러니까 과거 시제의 특성은요, 그냥 옛날에 그랬대, 몰라. 지금은 이런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희미하고 애매하고 뚜렷하지 않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는요, 반대 개념에 가까워요. 좀 반대 개념. 됐어?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해보자면요, 자, 여기다가 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시제를 짧게 쓰자면 결국에 현재 시제는요, 뚜렷합니다. 명확하고요, 단호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형상시를 말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문장에 나오면요, 주로 주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보통 함축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고요. 자,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어떻다? 희미합니다. 모호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확신이 떨어집니다. 됐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보통 우리가 시제를 배우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은 조동사예요, 조동사. 이 시제를 배우고 조동사를 배우고요. 조동사를 배운 다음에 뭘 배우냐면요, 가정법을 배워요.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의 1, 2, 3번 문제가 뭡니까? 시제, 조동사, 가정법이죠. 순서가 일부러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문법책을 봤을 때 문법책의 대부분 단원이 어떠냐면요, 시제가 2단원에 나오고요, 1단원에서 문장의 구조, 2단원이 시제, 조동사가 3단원에 나오고요, 가정법이 11단원에 나와요, 보통. 그럼 얘 지금 순서대로 나오죠. 이렇게 순서대로. 왜 그런 줄 알아요? 가정법을 이해하려면요, 조동사를 알아야 돼요. 조동사를 이해하려면요, 시제를 알아야 돼요. 단계별이거든요. 얘는 이 세 개가 단계별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순서로 나오는 거예요, 문법책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시제를 알아야 조동사를 알고 조동사를 알아야 가정법을 아는데, 근데 그걸 녹여낸 문법책이 없어요. 단원만 그렇게 나와 있지 왜 이걸 알아야 이걸 알고 이걸 알아야 이걸 아는가, 이게 안 나와 있어. 이게 문제예요. 자,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동사 파트가 좀 뒤에 있는데요, 이걸 잠깐 띄워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봅시다. 아까 전에 제가 조동사에 대한 퀴즈를 몇 가지 냈었죠. must는 과거형이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의외로 또 학생들이 답을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잘 봐봐. 내가 학생들한테 야, can 해석해봐. 어떻게 해? 뭐뭐 할 수 있다요. 잘했어. could는 어떻게 해석해? 뭐뭐 할 수 있었다요. 잘했어. will은 어떻게 해석해? 뭐뭐 할 것이다요. 잘했어. 자, 그럼 여기서 질문. would는 어떻게 해석해요? 이걸 해석을 못하더라고. 여기까지는 다 잘하거든? 근데 얘는 해석을 못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동사에 대해서 배울 때 중딩 때 어떻게 배우냐면요, 이렇게 배워요. 조동사란 동사를 도와주는 놈이야, 도울 조자야, 막 이런 명칭을 쓰면서 이제 배워요. 보통 중딩 때 그렇게 배워. 그래서 can이라는 게 뭐 능력, 허가,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may가 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면서 그 의미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온다, 뭐 이런 거. 이게 중딩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 근데 그래, 그거 배우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정작 would가 뭔지도 해석을 못하는데요. 우리는요. 그럼 내가 이렇게도 질문해볼게. 봐봐. can의 동사 원형이요. 얘는 시제가 뭘까요? 어려운 질문인가? can의 동사 원형 무슨 시제예요? 무슨 시제? 야, 사람이 몇 명인데 답을. 야, can의 동사 원형이 무슨 시제냐고. 현재 시제잖아, 현재 시제. 그럼 질문? could의 동사 원형은 무슨 시제일까? 과거요? 아니요, 현재요. 현재요. 현재 시제예요. 자, 아니 선생님,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왜 현재 시제예요?
이유가 있겠죠? 또 이렇게 써볼게. should의 동사원형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잖아. 뭐뭐 해야 한다. 근데 should는 현재형이 아닌데 이게 과거형이잖아. 그럼 should의 현재형 뭔데요? shall이잖아, shall. 그렇죠? 그럼 shall은 미래인가요? 얘는 현재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조동사의 이제 그러니까 can을 하나 예시로 들어보자면요.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can이라는 거는 능력의 의미도 있고 허가의 의미도 있고 추측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얘네는 제외하고 얘만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요. 모든 조동사들 있죠. 모든 조동사의 현재형에는요. 추측성의 의미가 있어요. 모든 조동사에 can, will, may, must 이런 애들이 있죠. 전부 다 추측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모든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준으로 저는 얘기할 겁니다. 추측성을 가지고. 됐어? 아니 모든 조동사의 능력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 모든 조동사의 허가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 얘만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빼고요. 얘는 can 전용의 뜻이니까 빼고요. 모든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는 추측성의 의미가 있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봐봐. 조동사의 현재형들 있죠. 현재형들. 현재형의 특성은 뭐였습니까? 뚜렷하고 단호하고 평상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조동사의 현재형이 추측성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현재형이라고 쓸게요. 정확하게.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과거형은요, 확신이 떨어진다고 했죠. 과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게 일단 결론입니다. 자, 여기 설명을 써놨는데, 왜냐면요, 추측이라는 거는요,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거든요. 됐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어. 만약에 내가 예성이한테 예성이가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시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즉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측이 되는 거죠. 근데 가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가정은요, 가능성이 없어요. 빵이야, 빵. 됐어? 가능성이 없습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 과거 시제는 애매모호하거든요. 희미하거든요. 여기서 발달되고요. 조동사는. 됐어?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조동사에다가 기본적으로 뒤에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뒤에 동사 원형을 썼을 때는요.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추측의 현재 시제냐 가정의 현재 시제냐 요거의 차이입니다. 현재 형, 제 형이라고 썼잖아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형과 과거형은요 시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시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 둘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됐냐? 그럼 내가 can의 동사, 그러니까 추측성으로 말하는 거, 추측성. 아까 말했던 뭐 능력 이런 거 다 빼고요. 얘가 지금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근데 내가 이거를 과거 시제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얘를 could의 동사 원형으로 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could는 가정이 돼버리고. 나는 추측의 과거형을 쓰고 싶어. 근데 could로 써버리면은 가정의 현재형이 된다고요. 이해돼 뭔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could의 동사 원형을 쓰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뭡니까? have, pp라는 형태를 쓰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can의 동사 원형, 추측성의 현재형을 과거로 쓰고 싶으면요. 우리가 can에 have, pp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그 이제 업버끝 책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이제 추측의 과거형을 쓸 때 뭐 can have pp다, 뭐 should have pp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한 학생이 나한테 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서는 can의 과거형을 can have pp로 쓰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can의 과거형 could 아니에요? could 동사원형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걸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모르십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현재형은 뚜렷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추측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과거형은 확신이 떨어지는 애매한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가정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과서 7과 할 때요. 그 라이언 라이츠 얘기 기억나시죠? 거기에 맨 첫 번째 본문 초반부 내용에서 그 내용이 갑자기 잠깐만 그 문장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another problem would have brought인가 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대충 보자면요. 근데 거기에서 would 어쩌고 나왔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게 요 놈이거든요. 그게 요 부분이거든. 자, 이거를 좀 연장해서 말을 해줄게요. 여기 좀 지울게. 잘 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조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는 뭐다? 시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의미가 다른 거다. 됐어? 추측의 의미냐, 가정의 의미냐. 여기에서 나온 게 뭡니까? 가정법이에요. 됐어?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게 해답이 나옵니다. 잘 봐봐.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if 주어 과거형 동사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 원형이다. 이게 뭡니까? 가정법 과거죠. 그렇죠? 가정법 과거. 근데 문법책이 뭐라고 나와 있다고? 현재 사실의 반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얘 이름이 가정법 과거예요. 왜 이름이 과거일까? 일단 과거 시에 썼으니까요. 됐어? 그래서 원래 정확한 명칭은요. 가정법 과거형이라고 해야 돼요. 과거형, 형태니까. 됐어? 근데 봐봐.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 원형을 썼어. 그럼 얘 시제 뭐예요? 시제 뭐예요?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 원형을 썼네?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됐어?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요. 생긴 건 과거야. 이름에 써있다시피. 생긴 건 과거야. 근데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 원형은 뭐라고요? 현재 시제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 그렇죠? 시제가 다른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정법을 해석할 때 가정법 과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만약 얘가 뭐뭐 한다면 한다 현재죠? 뭐뭐 할 텐데 현재죠. 됐냐?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 됐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법을 이거를 그냥 외워라 하면 외울 수는 있겠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동사에 대한 요 개념을 알아야 되고 조동사의 현재형이 추측, 과거형이 가정이다. 왜 이런 의미가 되는가? 이걸 알려면 시제 개념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 순서로 가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니?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게 시제, 조동사, 가정법 요 세 개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지난번에 그 교과서에서 했었던 거를 짧게 좀 보여줄게요. 그 예문을 좀 띄운 상태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때 여기 있다. 좋네. 자, 요 문장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내신 때 또 나왔던 문장이에요. 기억나시죠? 2학기 중간고사 때 했던 거. 여기 보실래요? 보이죠? 우리가 흔히 가정법 하면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if거든요. if가 본체가 아니에요. 얘가 본체예요. 얘가 본체. 조동사의 과거형이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if를 쓰냐 안 쓰냐는요. 무관합니다. 무관합니다. 됐어? 그럼 여기서 would have pp가 나왔네? 그러면 얘는 무슨 시제일까?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되냐? 가정법 과거 완료형이고요. 시제는 과거 시제예요. 됐어? 그럼 잘 봐봐. 우리가 가정법 문장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냐면요. 독해적인 관점에서 말해줄게요. 독해적인 관점에서. 자,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추측이고 얘는 가정인데 얘는 가능성이 있고 얘는 가능성이 없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가능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법 과거형이 나왔어. 그럼 알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 현재 시제라는 걸 알잖아. 그렇죠? 현재 시제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얘는 지금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와. 그럼 얘는 뭐야? 과거 시제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과거에는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구나. 됐어? 왜? 가능성이 없는 얘기니까. 실제로는 이 일이 발생하지 않은 거라고요. 되냐?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이 뭐였냐면요. 사자를 다 죽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그 사자를 죽이는 행위가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가 해석할 때는요. 근데 사실 숨어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숨어져 있는 의미는. 실제로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고요. 왜? 사자를 안 죽였으니까. 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선순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법을 배우는 이유는요, 영작을 하기 위해서, 어법 문제를 잘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가정법은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법 문장을 딱 봤을 때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형이다. 아, 지금 이 일은 발생하지 않았구나. 가정법 과거 완료다. 아, 예전에는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구나.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독해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제 조동사 가정법 있죠? 전부 다 어법에서 안 나와요. 내가 맨날 그 동사 관련 어법 할 때 했던 얘기가 뭡니까? 시제 안 나온다. 맨날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얘네를 지금 세트로 내가 묶어서 설명하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독해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해적인 관점.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다? 시제에서는 아까 제가 알려준 팁이 뭐였죠? 초반부에 현재 시제 나오면은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주로 함축적인 의미. 왜냐? 뚜렷하고 단호하고 명백하니까. 이렇게 해서 독해에서 써먹는 거라고. 조동사가 나온다. 현재형이다? 아, 추측하는 거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과거형이 나온다. 이거 가능성이 없는 얘기구나. 됐어?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그 아까 누가 답으로 쓰신 분들이 예성이가 썼던 것 같은데. 그 조동사의 과거형은 공손하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would를 쓰는 게 좀 더 공손한 표현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공손한 건지 알아요? 왜냐면요, 과거 시제가 애매하다고 했죠? 직설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됐냐? 직설적이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만약에 저기 부모님한테 가고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볼게. 직설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랑 어머님 혹시 점심 식사를 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거는 밥을 먹다라는 건 굉장히 직접적인데 식사를 하셨냐라는 건 약간 우회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뭐 배를 좀 채우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회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더 존중하는 표현이란 거예요. 직설적이지 않은 것이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라고요. 됐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준서가 화장실 갔다 왔어. 그럼 내가 준서한테 똥 쌌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는 직접적이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좀 잘 비우고 왔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는 간접적이죠. 여러분, 예의 바르다는 건요, 간접적인 표현인 거고요. 간접적이라는 건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애매한 건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이 공손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됐냐?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통념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약간 이제 깨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께 가장 논란이 됐었던 6번을 보여드릴게요. 6번. 자, 여기입니다. 사역동사에 대한 건데요. 내가 애들한테 사역동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99.9%가 대답을 둘 중에 하나로 합니다. 첫 번째,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요. 둘 중 하나입니다. 대답이. 혹시 내가 방금 말한 두 가지 말고 다르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죠? 왜냐? 우리가 중등부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사역동사를 시키다라고 좀 해석하지 마세요. 시키다가 아니고요. 사역동사를 언제 쓰는 거냐면요, 주어가, 그러니까 편의상 내가라고 할게요. 내가 어떤 행동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행동을 해줄 때 쓰는 게 사역동사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자,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오늘 나온 거죠? 데일리 테스트. 나는 어제 머리를 잘랐다. 아까 이제 그 준서의 엄청난 답변을 좀 보기도 했는데요. 자, 영어로 어떻게 쓰냐? I cut my hair yesterday. 대부분 이렇게 썼죠. 예, 잘 쓰셨습니다. 틀렸어요. 네,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나 어제 머리 잘랐어 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진짜 머리를 잘랐다는 게 아니야, 준서야. 알았지? 머리카락이야, 머리카락.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야, 나 어제 머리 잘랐어를요, 길게 풀어서 쓰면 뭘까요? 나 어제 미용실 가서 미용사가 내 머리 잘라줬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 이게 숨어져 있는 뜻이잖아. 근데 이렇게 풀 버전으로 말하기에 너무 길잖아.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나 어제 머리 잘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 혹시 니네가 뭐 특히 남학생들 니네가 무슨 뭐 원빈도 아니고 뭐 저기 뭐야 뭐 기안84도 아니고 니네가 직접 머리를 막 엥 하면서 자른 사람 있냐 혹시? 없죠. I cut my hair yesterday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cut이라는 행동을요 주어가 누굽니까? I잖아. 내가 자르는 거예요. 내가 자르는 거라고. 내가 직접 엥 원빈 마냥 내가 자르는 거라고. 내가 자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어제 머리 잘랐어 라는 표현에서 내가 직접 잘랐다라고 강조해서 표현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나 어제 머리 잘랐어 하면은 미용실 가서 잘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머리 어떻게 자릅니까? 미용실 가서 미용사가 잘라주는 겁니다. 스스로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남이 그 행동을 해주는 거죠. 이때 쓰는 게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I cut my hair yesterday가 아니에요. I had my haircut yesterday. 이게 정답인 거예요. 됐냐? 문법적으로 말해볼까? 사역동사, 목적어, PP예요. 됐냐?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 머리가 어제 잘리게 했어. 이거죠. 직역을 하자면요. 근데 이 말 자체를 잘 보시면요. 내 머리카락을 내가 자른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자른 게 아니고 잘리게 한 거죠. 누구에 의해서? 미용사에 의해서. 근데 미용사에 의해서 굳이 붙일 필요 없죠. 당연히 미용사가 잘라주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역동사는 언제 쓰는 거라? 어떤 행동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닐 때. 됐어? 그때 쓰는 게 사역동사예요. 됐냐? 이게 사역동사의 개념입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나 개명했어. 이걸 영어로 쓴다고 해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애들이 다 이렇게 써요. I changed my name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I changed my name은 뭡니까? change라는 행동을 내가 직접 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혜원이가 이러는 거야. 혜원이가 나는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이혜원이 아니라 이혜투다. 이래서 이제 이름을 바꿨어. 자, 그러면 이제 네가 이름을 이혜투로 바꿨어. 자, 날 이제부터 혜투라고 불러라 이랬어. 그러면 네가 민증을 이제 곧 있으면 발급받을 거 아니냐, 니네가, 그렇지? 그럼 민증에 이혜투라고 나오겠냐? 이혜원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등록돼 있는 내 이름이 있잖아. 그럼 개명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뭐 법원 뭐 그런 데 가갖고 뭐 행정 절차를 거쳐갖고 어떻게 해서 이제 개명이 되겠죠. 그렇죠? 즉 내가 직접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요. 내가 직접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뭐 어쨌든 그 법 거기에 행정사가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갖고 내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바꾼다는 행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I had my name changed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냐?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닉네임 같은 거 바꿀 때. 됐어? 약간 TMI 말할게요. 제가 로이라는 이름을요 2014년부터 썼거든요. 그전에는 제 영어 이름이 로이가 아니었어요. 로이가 아니었어. 혹시 아는 사람 내가 얘기한 적 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원이었어. 원래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2014년에. 왜 바꿨냐? 우리 아들내미가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내 이름을 물려준 거예요. 로운이라고. 몰랐구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못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걸 늘려서 내 이름을 물려준 거예요. 영어 이름을. 그래서 로운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 쌤 만약에 둘째 나오면 그럼 이름 로이라고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둘째를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네. 이미 애가 11살이에요. 이미 애가 11살인데 뭘 둘째를 낳아요. 네. 네. 그럴 기력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로이 이렇게 바꿨잖아. 그렇죠? 이건 내가 바꾼 거죠. 이게 뭐 법적인 효력이 있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내 강사에서의 어떤 네이밍인데 내가 오랫동안 써왔던 강사 네이밍인데 그럼 이건 내가 바꿔도 문제가 없잖아. 이때는 I changed my name이 되는 거죠. 됐냐? 이건 내가 직접 바꾼 거니까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죠. 남이 대신해 주냐 아니냐 이게 사역동사의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자,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거를 다 이제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네요 시간상. 그래서 이제 어쨌든간 제가 뭐 모든 문법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좀 여러분이 좀 통념상으로 좀 궁금해했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알려주면서 좀 이해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법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아까 못 드렸던 답지를 좀 드릴게요. 여기 답지가 있고요. 그리고 숙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제 책 진도를 제가 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그 책 숙제를요 막 이렇게 복잡하게 오늘은 출제를 하지 않을게요. 뭐 어법상 근거 쓰고 이런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요. 그냥 문제 푸는 거랑 구문 분석하는 거 요 정도만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아까 75쪽까지 대부분 되셨다고 했죠? 그러면 잠깐만요. 75쪽부터 내주면 되네. 여기구나. 챕터 7 부사절. 그러면 77쪽부터 요 파트를 할게요. 77쪽부터 여기까지 87쪽까지. 잠깐만 좀 쓸게요. 자, 일단 첫날이니까 심플하게 드리겠습니다. 문제 다 풀고 그 다음에 그 구문문서 하시고 채점하면 됩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체크하고요. 답지는 PDF로 보내드릴게요. 네네. 네. 됐죠? 자, 수고들 했습니다.